야, 윤서아. 너 이 미친년이 집구석을 대체 어떻게 해놓은 거야? CCTV 화면 속 시멘트 가루가 풀풀 날리는 콘크리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악을 쓰는 시어머니를 보며 나는 느긋하게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지난 3년 굴지의 재벌가 혼외자라는 신분을 숨기고 남편을 시험하기 위해 나는 명절마다 시어머니의 등살에 밀려 홀로 제사상에 올릴 전을 수백 개씩 붙여야 하는 굴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 결과가 무얼한 말인가? 남편이라는 작자는 내 돈으로 상간녀를 먹여 살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바로 다음 날 시골에 사는 시동생과 시누이네 식구들까지 무려 15명을 바리바리 끌고 와 내가 내 돈으로 전액 지불해 산 강남 빌라를 통째로 집어삼킬 작정이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 그렇게나 이 집이 탐난다면 기꺼이 뼈대만 남긴 최초의 공실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려 선물해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덤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그들을 격렬하게 환영해 줄 것이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좋아요와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야, 그러다 와이프가 갑자기 집에 오면 어떡해? 앙칼지면서도 애교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까만 블랙박스 기기에서 흘러나왔다. 마치 녹슨 쇠못이 고막을 사정없이 후벼 파는 것 같았다. 나는 지하 주차장에 서늘한 차디찬 차 안에 앉아 양손으로 핸들을 죽일 듯이 꽉 움켜쥐고 있었다. 천연 가죽 핸들의 질감이 손바닥을 아프게 짓눌렀고 손가락 관절은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죽은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꽉 닫히지 않은 차창 틈새로 주차장에 찬 바람이 스며들어 지하실 특유의 퀴퀴한 곰팡내와 매연 냄새를 머금은 채 내 얼굴로 훅 끼쳐왔다. 하지만 나는 추위를 느낄 수 없었다. 내 온몸의 피가 이 순간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내 시선은 붉은 빛을 깜빡이는 그 조그만 까만 상자에 단단히 못 박혀 있었다. 한 번, 두 번, 그 붉은 불빛은 마치 나를 비웃는 악마의 눈동자 같았다. 나는 뻣뻣하게 굳어버린 오른손을 천천히 놓았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폐에서는 찢어진 풀무처럼 씩씩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침내 손끝에 차가운 플라스틱 겉면이 닿았다. 잠금 장치를 누르자 과도하게 들어간 힘 때문에 손톱 가장자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딸깍 하는 미세하고 경쾌한 소리와 함께 손톱만한 크기의 까만색 메모리 카드가 튀어나왔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가장자리의 날카로운 감촉이 손가락 지문에 파고들었다. 나는 그것을 스마트폰 리더기에 꽂아 넣었고 액정이 밝아지는 순간 뿜어져 나온 날카로운 하얀 빛의 눈을 질끈 감아야 했다. 녹음된 음성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애도 못났는 여자? 그냥 자리나 채우고 있는 장식품이지. 애초에 지가 먼저 좋다고 몸달아서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 여자를 3년이나 어떻게 참았겠어. 내 남편, 박준상의 목소리였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내 이마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몸에 딱 떨어지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채 강남구에서 내로라 하는 성형외과의 훌륭한 원장님으로 존경받는 그 박준상.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경박하고 끈적거리는 조소가 묻어나고 있었다. 이어서 통화 녹음 특유의 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려왔다. 아이고, 우리 준상이가 얼마나 대단한 의사인데 그까지 날도 못 품는 암탉 같은 년이 다 뭐야? 스마트폰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내 위장이 격렬하게 뒤틀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남들 앞에서는 늘 단정한 실크 블라우스를 차려입고 교회에서는 눈을 내리깐 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아들이 의학 천재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벌리고 다니는 바로 그 시어머니. 그년 쫓아내고 나면 그 강남 빌라 내 남동생 신혼집으로 주면 딱 맞겠다. 내 여동생도 들어와 살라고 해. 청담동 좋은 기운 좀 받게. 비밀번호는 내가 다 외워뒀지? 내 생일 아니냐? 그년 시집 올 때 해온 혼수라곤 쥐뿔도 없는 게 멀쩡한 명품 가전 하나 없이 우리 준상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빌어먹고 사는 주제에 낯짝도 두껍지.
내 숨이 멎었다. 비좁은 차 안에는 오직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굉음만이 귓가를 때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약지에 끼워진 이미 조금 닳아버린 밋밋한 웨딩링을 내려다보았다. 3년 전 박준상은 한강변에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이 값싸고 초라한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워주며 자신의 의사손으로 나를 위한 따뜻한 가정을 지어주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러나 지금 이 반지는 차가운 수갑이 되어 내 뼈를 으스러뜨릴 듯이 조여오고 있었다. 통제할 수 없는 기억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지난달 추석을 하루 앞둔 날의 풍경이었다. 나는 비좁은 주방에 서서 10여 시간을 꼬박 내리 서 있었다. 펄펄 끓는 기름방울이 내 손등으로 튀어 벌겋게 부어오른 물집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제사상에 올릴 동그랑땡과 생선전을 뒤집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다. 거실에서는 박준상과 그의 남동생이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주기적으로 터져나왔다. 그때 시어머니는 양문형 냉장고 앞에 서서 한 손에는 유성 매직을, 다른 한 손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하나씩 꺼내더니 유리 밀폐 용기 겉면에 커다랗게 이름을 써 내려갔다. 이거 100% 국내산 최고급 태양초 고춧가루로 담근 거다. 오직 우리 준상이 몸보신 시키려고 만든 거니까 너는 손끝 하나 댈 생각 마라.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나를 곁눈질하더니 입가에 그 익숙하고도 거만한 비웃음을 매달았다. 내가 시집올 때 가져온 그 알량한 혼수 찌끄러기들은 이 고춧가루 살 돈도 안 될 거다.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감히 내 것이 아닌 걸 탐내려 들지 마라. 코를 찌르는 마늘 냄새와 곰삭은 새우젓 냄새가 뒤섞여 눈시울이 시큰거렸다. 나는 그때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프라이팬 위에 전을 뒤집으며 그 모든 억울함과 굴욕감을 텁텁한 기름 냄새와 함께 목구멍 깊숙이 꾹꾹 눌러 삼켰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충분히 참고 인내하기만 한다면, 평범한 회사원의 아내라는 역할을 훌륭히 해내기만 한다면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뼛속까지 멍청한 구제불능의 바보였다. 윤서아. 굴지의 건설 그룹 전체의 후계권을 쥐고 있고 내 명의로 된 자산만으로도 박준상 수백 명을 사고도 남을 내가 고작 이딴 싸구려 거짓 애정에 눈이 멀어 곰팡내와 얄팍한 계산으로 점철된 진흙탕 속에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납작 엎드려 살다니. 나는 손을 들어 내 얼굴을 감싸 쥐었다.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오는 구역질이 날 만큼 지독한 헛웃음과 기만당한 자의 황량함 때문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고 치아끼리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났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나는 손을 내리고 다시 핸들을 고쳐 잡았다. 내 눈빛에 서려있던 혼란과 고통은 이미 두꺼운 얼음장 같은 냉기로 완벽하게 덮여 있었다. 무거운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자 센서 등이 켜지며 따뜻한 노란빛이 이탈리아산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졌다. 거실은 보일러를 얼마나 빵빵하게 틀어놓았는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후끈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나는 곧장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냉기가 순식간에 내 얼굴을 감쌌다. 나는 투명한 유리잔을 꺼내 얼음 정수기에서 얼음을 한가득 채운 뒤 차가운 생수를 가득 따랐다. 얼음이 유리잔 벽에 부딪히며 쨍그랑거리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나는 고개를 젖히고 그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뼛속까지 시린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아직 발버둥 치려던 나약한 감정의 잔재들을 단숨에 난도질해버렸다. 급격하게 떨어진 온도 탓에 위장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지만 그 통증이 도리어 내 머리를 무섭도록 맑게 만들어주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놓인 수천만 원짜리 맞춤형 최고급 가죽 소파에 떡하니 앉아 손에 따뜻한 찻잔을 든 채 막 현관에 들어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못마땅한 눈초리를 보냈다. 어딜 쏘다니다 이제 기어들어와? 우리 준상이는 병원에서 그 고생을 하는데 명색이 아내라는 년이 일찍 들어와서 저녁상도 안 차리고
도대체 매일 그깟 쥐꼬리만 한 월급 주는 빌어먹을 회사에서 뭘 하는진 몰라도 내가 버는 돈으론 우리 준상이 와이셔츠 몇 벌 사기도 빠듯할 거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내려놓았다. 잔 밑바닥이 화강암 아일랜드 식탁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몸을 돌려 아주 평온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응시했다. 어머니,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팍 찌푸리며 찻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고는 입술을 삐죽거렸다. 할 얘기. 또 무슨 불만이라도 늘어놓게?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감사할 줄을 알아야지. 내 그 알량한 혼수 준상 씨랑 이혼하겠습니다. 공기가 그 순간 거짓말처럼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차마 다 내뱉지 못한 폭언이 목구멍에 콱 걸려버렸다.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뜬 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한 표정이었다. 직후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두 번 떨리더니 충격에 빠져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감출 수 없는 광기 어린 환희로 물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재빨리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표정으로 가면을 갈아치웠다. 아이고, 너 미쳤니? 우리 준상이가 얼마나 대단한 의사인데 너 같은 년이 우리 준상이 없이 단 하루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아? 내가 감히 지금 나를 협박해. 그녀는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더니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 코앞을 삿대질했다. 나는 흥분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단 한 가닥의 동요도 일지 않았다. 성격 차이입니다. 나는 차갑게 내 글자를 내뱉고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막 침실에서 걸어나오는 박준상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내가 직접 칼주름을 잡아 다려놓은 실크 잠옷을 입고 있는 그는 방금 잠에서 깬 듯 부스스한 얼굴이었지만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눈동자에 짙은 질림과 당혹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재빨리 그 기색을 완벽하게 지워냈다. 서아야,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놀라시게. 그는 내 쪽으로 다가와 다정하게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갈 곳을 잃은 그의 손가락이 허공에 우스꽝스럽게 멈춰섰다. 협의 이혼. 내일 당장 서류 준비할 겁니다. 나는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못 박듯 말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집도,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도, 재산 분할은 전부 포기하겠습니다. 위자료도 필요 없이 맨몸으로 나가죠. 재산 분할 포기라는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의 두 눈이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금덩이를 발견한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숨을 헉하고 들이마시더니 두 손을 꽉 움켜쥐어 손가락 관절이 새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그녀는 줄곧 이 청담동 고급 빌라가 박준상의 대출금과 모아둔 돈으로 산 것이며 나는 그저 무임승차해 남편의 단물이나 빨아먹는 기생충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 방금 내 입으로 분명히 말했다. 시어머니의 찢어질 듯한 하이톤 목소리가 천장을 뚫을 기세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내가 행여나 말을 바꿀까 봐 두려운 듯 내 코앞까지 달려와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나중에 딴소리하면서 후회하지 마라. 우리 준상이는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분수 파악을 잘하고 있다면 당장 도장 찍고 나가. 우리 집안 재산은 단돈 1원 한 푼도 뜯어갈 생각 마라. 박준상은 짐짓 안타까운 척 가짜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리저리 불안하게 흔들리며 내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서아야, 내가 기어이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나도 내 결정을 존중해 줄 수밖에. 억지로 붙잡는다고 불행한 결혼 생활이 나아지겠어. 나는 이 뻔뻔한 모자의 삼류 연극을 지켜보며 입가에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서류 뭉치의 퀴퀴한 냄새가 섞여 맴돌고 있었다. 조정위원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두꺼운 합의서 위에 붉은 도장을 꾹 눌러 찍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이혼 숙려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양측 이해 없습니다. 판결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나는 깃털처럼 가벼워진 판결문 한 장을 손에 쥐고 법원 정문을 걸어 나왔다. 10월의 서늘한 가을바람이 서울 거리를 쓸고 지나가며 바닥에 떨어진 마른 낙엽 몇 장을 흩날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잿빛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자 액정 화면에는 10월 12일 오후 2시라는 숫자가 떠 있었다. 나는 연락처 목록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딱 한 번 울리기가 무섭게 전화가 연결되었다. 아가씨의 수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깍듯하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길 건너편에서 깜빡이는 신호등을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 호수처럼 차가웠다. 김 실장, 그룹 산하 철거팀에 연락해. 가장 숙련된 기술자들로 꾸리고 대형 해머랑 전동 드릴 전부 챙겨서 대기시키라고 해. 네, 아가씨. 주소는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구 청담동. 내가 살던 그 빌라. 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내 목소리에는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괴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24시간 안에 그 집을 완벽한 노출 콘크리트 뼈대 상태로 돌려놔. 온전한 벽돌 한 장, 성한 벽지 한 조각도 남겨두지 마.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길가에 미끄러지듯 멈춰 선검은색 세단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오후 3시, 청담동 빌라. 나는 널찍한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머리 위로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체코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발밑에는 결이 곱고 매끄러운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깔려 있었다. 벽면은 비싼 수입 실크 벽지로 발라져 있었으며 오픈형 주방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맞춤형 오크 원목 싱크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한때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공들여 꾸몄던 나의 집이었다. 바닥 타일 한 장, 조명 하나까지 모두 내 돈을 들여 미래에 대한 헛된 희망을 품고 고르고 또 골랐던 것들이었다. 문밖에서 육중하고 무거운 발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잿빛 작업복에 안전모를 푹 눌러 쓴 10여 명의 철거 기술자들이 줄지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굳은 살 박인 손에는 육중한 오한마와 쇠지렛대, 그리고 거대한 전동 톱이 들려 있었다. 김 실장이 내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아가씨, 팀원들 모두 도착했습니다. 나는 이 끔찍할 정도로 사치스러운 공간을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았다. 시어머니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위세를 떨던 저 최고급 가죽 소파에 시선이 1초가량 머물렀다. 나는 오른손을 들어 가볍게 허공을 저었다. 부서. 내 입에서 떨어진 한마디 명령과 함께 귀청을 찢을 듯한 어마어마한 굉음이 순식간에 공간을 집어삼켰다. 한 체격 좋은 기술자가 근육을 팽팽하게 부풀리며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육중한 오한마를 허공으로 번쩍 치켜들더니 바닥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꽂았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커다란 파열음과 함께 날카로운 파열음이 귓가를 때렸다. 값을 매기기 힘들 정도로 비싼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고 날카로운 파편들이 허공으로 무섭게 튀어올랐다. 잿빛 시멘트 먼지가 폭탄이 터진 것처럼 피어오르며 순식간에 거실 전체를 자욱하게 뒤덮었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해머가 인정사정 없이 내리쳐졌다. 나는 구석에 서서 이 모든 파괴의 과정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신경을 긁는 날카로운 전동 톱 소리가 비명을 지르듯 울려 퍼졌다. 수천만 원짜리 맞춤형 오크 원목 싱크대가 무참히 썰려나갔고 톱밥이 미친 듯이 공중을 휘날렸다. 기술자들은 쇠지렛대를 벽 틈새에 억지로 쑤셔넣고 체중을 실어 힘껏 짓눌렀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넓은 면적의 실크 벽지가 안쪽의 퍼티 덩어리들과 함께 살갗이 벗겨지듯 처참하게 뜯겨나갔고 그 뒤로 흉측하고 거친 잿빛 콘크리트 벽면이 속살을 드러냈다. 머리 위에서는 소름 끼치는 금속 쇳소리가 들려왔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기술자들이 굵은 전선을 펜치로 가차없이 끊어내자 한때 따스한 빛을 머금고 이 공간을 비추던 거대한 샹들리에가 지탱할 힘을 잃고 돌무더기가 된 바닥으로 굉음을 내며 추락했다.
수천 개의 크리스탈 조각들이 우박처럼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스꽝스러운 빛을 한번 반짝이고는 영원히 빛을 잃었다. 욕실 쪽에서도 둔탁한 타격음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최고급 온열 기능과 비데가 설치된 스마트 변기는 나사째 거칠게 뽑혀나갔고 벽면의 수입 타일들 역시 가차없이 뜯겨 바닥에 나뒹굴었다. 잘려나간 수도관에서 흘러나온 고인 물이 바닥을 타고 흐르며 흩날리던 시멘트 가루와 뒤엉켜 끔찍하고 더러운 진흙탕을 만들어냈다. 시간이 1분 1초 속절없이 흘러갔다. 창밖의 하늘이 서서히 어둑해졌고 서울 시내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밤의 장막 아래서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마침내 빌라 안을 가득 채우던 폭력적인 굉음이 서서히 멎어들었다. 나는 원래 거실 한가운데였던 자리에 섰다. 공기 중에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독한 시멘트 가루 냄새와 매캐한 먼지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내 구두 밑창이 거친 콘크리트 바닥을 밟을 때마다 서걱거리는 기분 나쁜 마찰음이 났다. 눈부시던 샹들리에도 매끄럽던 대리석도 없었다. 푹신한 최고급 가죽 소파도 고풍스럽던 오크 원목 싱크대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다. 빌라 한 채가 말 그대로 가죽이 벗겨지고 뼈와 살이 발라진 채 차갑고 소름 끼치는 잿빛 콘크리트 뼈대만 앙상하게 남기고 있었다. 피복이 벗겨진 전선 몇 가닥만이 천장에서 죽은 뱀처럼 흉측하게 늘어져 있었다. 커튼마저 뜯겨나간 휑한 창문 틈새로 가을의 밤바람이 거칠게 불어닥치며 으스스한 울음소리를 냈다. 이것이 바로 이 집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의 그 역겨운 결혼 생활의 진짜 밑바닥이기도 했다. 나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수십만 원짜리 최신형 전자 도어록 많은 문에 온전하게 매달려 있었다. 나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박준상의 생일을 의미하는 그 4자리 숫자는 여전히 이 폐허가 된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나는 몸을 돌려 김 실장이 길가 편의점에서 2,000원을 주고 사온 조악한 빨간색 플라스틱 고무대야를 건네받았다. 테두리가 거칠게 마감된 아주 흔하디흔한 싸구려 대야였다. 나는 거실 정중앙으로 걸어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콘크리트 바닥 한가운데에 그 빨간 대야를 툭 내려놓았다. 그리고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새하얀 편지지를 한 장 꺼내 만년필 뚜껑을 열었다. 펜촉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사각사각 서늘한 소리를 냈다. 가문의 품격을 위한 선물이니 마음껏 누리시길. 나는 그 쪽지를 빨간 고무대야 안으로 툭 던져 넣었다. 하얀 종이는 잿빛으로 물든 공간 속에서 기괴할 정도로 선명하게 빛났다. 나는 손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내고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다음 날 오후 강남구 청담동 한복판 제 차들이 물 흐르듯 미끄러져 가는 고급스러운 거리. 가을바람에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우아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시커먼 매연을 푹푹 내뿜는 낡아빠진 노란색 미니버스 한 대가 청담동 최고급 빌라 입구에 무지막지하게 끼어들며 멈춰섰다. 차 문이 미처 다 열리기도 전부터 안에서는 시장통을 방불케 하는 요란한 왁자지껄함이 터져나왔다. 아이고, 천천히들 내려. 천천히. 여기가 그 비싸고 귀하다는 청담동 땅인데 행여나 남의 집 비싼 보도블록 다 깨질라. 시어머니의 귀청을 찢는 듯한 새된 목소리가 차창 밖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쨍할 정도로 촌스러운 자줏빛의 코트를 떡하니 차려입고 목에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 모를 뻣뻣한 가짜 여우털 목도리를 칭칭 감은 채 손에는 촌스러운 꽃무늬가 잔뜩 그려진 거대한 보따리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다. 그녀가 미니버스에서 가장 먼저 몸을 비집고 튀어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터질 듯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겹겹이 진 주름살은 극도의 흥분감에 팽팽하게 펴져 있었다. 뒤이어 마치 좁은 통조림에서 쏟아지는 정어리 떼처럼 무려 15명의 인간들이 그 비좁은 미니버스 안에서 우르르 쏟아져 내렸다. 시동생 4식구, 시누이 3식구, 거기에 얼굴도 가물가물한 사돈의 8촌 친척들까지. 한 사람당 캐리어며 시퍼런 포대자루며 심지어 누군가는 촌스러운 꽃무늬가 찍힌 낡고 두툼한 소미불까지 껴안고 있었다. 길을 지나던 청담동 주민들이 경멸과 기약이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우와. 어머니, 여기가 큰오빠가 샀다는 그 강남 빌라예요? 진짜 기가 막히게 번쩍거리네. 신우이가 입을 떡 벌리며 과장된 목소리로 감탄했다. 그녀의 목에는 작년 추석 때 내 드레스룸에서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훔쳐갔던 명품 한정판 실크 스카프가 뻔뻔하게 둘러져 있었다. 아이고, 그렇고 말고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영지를 순시하는 기세등등한 암탉처럼 턱을 치켜들었다. 우리 준상이가 서울 하늘 아래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훌륭한 성형외과 원장님 아니냐. 이 번듯한 빌라가 이제부터 우리 박씨 집안의 뼈대 있는 본가가 될 거라. 그 알도 못 품는 멍청한 년은 내가 실오라기 하나 못 챙기게 다 빼둬서 맨몸으로 쫓아내버렸지. 이제부터 너희들은 여기 푹 눌러 살면서 이 강남에 넘치는 부귀영화 기운을 마음껏 빨아먹어라. 15명의 대군이 위풍당당하게 건물 안으로 밀고 들어와 널찍한 엘리베이터 안을 콩나물시루처럼 꽉 채웠다.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을 향해 올라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이 집이 얼마나 호화롭고 대단한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질을 해댔다. 내 말 좀 들어봐라. 그 거실에 놓인 소파가 말이야. 아주 기가 막힌 천연 가죽 소파야. 한 번 앉으면 엉덩이가 푹 꺼질 정도로 부드럽다니까. 그리고 바닥에 보일러를 어찌나 빵빵하게 틀어놓았는지 한겨울에 맨발로 돌아다녀도 발바닥이 후끈후끈할 정도라니까. 띵. 엘리베이터 문이 최상층에서 열렸다. 시어머니는 선봉장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어나가 그 육중한 현관문 앞에 섰다. 그녀는 헛기침을 킁킁하더니 평생 집안일만 하느라 거칠고 투박해진 검지손가락을 꼿꼿하게 세워 최신형 전자 도어록의 버튼을 보란듯이 꾹꾹 눌러대기 시작했다. 삐삐삐삐. 비밀번호는 우리 준상이 생일이지. 이런 건 이 집안의 안주인이나 다름없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니? 시어머니는 도어록을 누르면서도 멈추지 않고 뒤에 선 친척들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띠리리. 경쾌한 잠금 해제음이 울렸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한껏 부풀리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부신 사치와 친척들의 쏟아지는 찬사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광기 어린 미소가 가득 번져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문고리를 꽉 쥐고 아래로 힘껏 내린 뒤 무거운 현관문을 확 젖혀버렸다. 자, 다들 들어와서 우리 박씨 집안의 이 대단한 그녀의 호기로운 외침은 허공에서 마치 테이프가 끊긴 것처럼 뚝 멎어버렸다.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순간 훅 끼쳐와야 할 따뜻한 보일러 열기도 눈을 멀게 할 만큼 찬란해야 할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도 그녀가 그토록 입에 거품을 물고 자랑하던 엉덩이가 푹 꺼지는 가죽 소파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대신 매캐한 시멘트 가루와 먼지 구름을 잔뜩 머금은 뼛속까지 시린 칼바람이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뻥 뚫린 창문 틈새로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쏟아져 나왔다. 잿빛 콘크리트 가루가 무자비한 바람을 타고 날아와 극도의 흥분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시어머니의 두 눈은 앞을 향해 뚫어져라 고정되어 있었다. 시선이 닿는 곳이라곤 온통 잿빛에 거칠고 정으로 쪼아낸 자국이 가득한 시멘트 내력벽뿐이었다. 머리 위로는 배관이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고 피복이 벗겨진 전선들이 죽은 뱀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바닥은 여기저기 파여 울퉁불퉁했고 사방이 깨진 돌조각과 뽀얀 먼지투성이었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 휑한 시멘트 바닥 위에는 싸구려 빨간색 고무대야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의 동공이 미친 듯이 수축했다. 그녀는 입을 떡 벌린 채 목구멍에서 컥컥거리는 기괴한 소리만 낼 뿐 한참 동안 단 한 글자도 내뱉지 못했다. 한바탕 더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치며 바닥에 시멘트 가루를 휘감아 올려 그녀의 눈을 덮쳤다. 문고리를 바스러져라 쥐고 있던 손가락에서 순식간에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두 다리는 뼈골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무릎이 푹 꺾였고 그녀의 몸은 중심을 잃고 맥없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철푸덕. 그녀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시멘트 바닥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촌스러운 자줏빛 코트는 순식간에 더러운 잿빛 먼지투성이가 되었다. 빳빳한 가짜 여우 털 목도리가 매서운 바람에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두 손은 거친 바닥을 죽일 듯이 긁어댔고 손톱이 당장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허옇게 질려 있었다. 아이고, 성대가 찢어질 듯 극한으로 내지르는 처절한 비명소리가 텅 빈 노출 콘크리트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도둑을 맞은 거요? 그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쳐들고 허공을 향해 두 손을 마구잡이로 허우적거렸다. 흩날리던 먼지가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극도의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얼굴 위로 소복하게 내려앉았다. 처절한 비명소리는 거친 시멘트 벽에 부딪혔다가 먹먹한 메아리가 되어 튕겨나왔고 현관에 비좁게 서 있던 15명 친척들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 때렸다. 시어머니 바로 뒤에 서 있던 시누이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껏 폼을 잡으며 목에 두른 명품 한정판 실크 스카프를 쓰다듬고 있었지만 지금은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듯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챙겨 신은 싸구려 하이힐 굽이 하필이면 원래 보일러 배관이 깔려 있어야 할 깊게 파인 홈에 처박히고 말았다. 뚜둑 하는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구두 굽이 부러져 나갔고 균형을 잃은 시누이는 볼품없이 앞으로 처박히며 먼지와 뾰족한 돌부스러기가 가득한 바닥을 두 손으로 세게 짚었다. 날카로운 돌조각이 순식간에 그녀의 손바닥을 찢어놓았고 새빨간 핏방울이 배어나왔다. 엄마야. 내 손. 시누이가 돼지 멱다는 듯한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이내 더 거대한 아수라장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시동생이 손에 들고 있던 그 거대한 꽃무늬 포대자루 역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륵 미끄러져 떨어졌다. 자루 입구가 풀리며 그 안에 자랑이라도 하듯 챙겨온 싸구려 스팸 통조림 몇 개와 비닐에 대충 담긴 미역, 그리고 어느 동네 마트 할인 코너에서 집어온 건지 모를 소주 2병이 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러나와 그 덩그러니 놓인 빨간색 고무대야 바로 옆에 멈춰섰다. 칼바람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집 안으로 밀려들었다. 잿빛 시멘트 가루는 마치 작은 황사 폭풍처럼 이 15명의 콧구멍과 입속, 그리고 두 눈 점막으로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비좁은 현관 앞에서는 순식간에 숨 넘어갈 듯한 기침 소리와 헛구역질 소리가 진동했다. 나는 강남구 반대편, 서울의 가장 노른자 위에 위치한 그룹 본사 꼭대기층 내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눈부시도록 찬란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실내 항온 시스템은 섭씨 24도라는 가장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비서가 방금 내린 게이샤 핸드드립 커피의 은은한 향기가 맴돌았다. 나는 푹신한 최고급 이탈리아산 송아지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채 손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탄산수를 들고 있었다. 유리잔 겉면에 맺힌 촘촘한 물방울들이 내 손끝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며 짜릿한 냉기를 전해주었다. 내 앞에 널찍한 마호가니 원목 책상 위에는 최신형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액정 화면에 띄워진 것은 바로 그 청담동 노출 콘크리트 집안의 초고화질 실시간 CCTV 화면이었다. 철거팀이 현장에 투입되기 훨씬 전부터 나는 김 실장을 시켜 거실 시스템 에어컨 송풍구 사각지대와 현관 화재 경보기 틈새에 적외선 야간 투시 기능이 탑재되고 대용량 독립 배터리로 작동하는 초소형 피놀 카메라 3대를 설치해 두었다. 화면 속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이 솜털 하나까지 보일 정도로 확대되어 있었다. 듬성듬성한 머리숱을 감추려 억지로 볶아놓은 정수리의 뽀글뽀글한 파마머리는 잿빛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마치 엉클어진 마른 풀더미 같았다. 그녀는 흙먼지 투성이가 된 두 손으로 바닥을 이리저리 더듬어댔다. 마치 그녀의 환상 속에만 존재하던 그 최고급 가죽 소파와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을 움켜쥐려는 듯했지만 손톱이 거친 시멘트 바닥을 긁고 지나가며 소름 끼치는 하얀 자국 몇 줄만 남길 뿐이었다. 그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처량한 꼴을 보고 있자니 내 머릿속에 통제할 수 없이 2년 전 어느 날 오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서울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나는 퇴근 후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 큰맘 먹고 산 최고급 툭불 한우를 든 채 비를 뚫고 서둘러 시댁으로 달려갔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준상이가 요즘 수술이 많아 피곤해하니 몸보신 좀 시켜야겠다며 싸늘하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비에 흠뻑 젖어 꼴이 말이 아닌 채로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디서 주워온 건지 모를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팸플릿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그 비싼 한우 세트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내 트렌치코트 자락을 곁눈질하며 벌레 보듯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고, 비싼 마룻바닥 다 버려놓네. 너는 저기 앞동 며느리 좀 봐라. 친정에서 강남에 번듯한 전셋집을 혼수로 해왔단다. 근데 너는? 그 알량한 혼수 찌끄러기나 들고 우리 준상이가 피땀 흘려 산 집에 얹어 사는 주제에 이제는 멀쩡한 우비 하나 살 돈도 없니? 우리 훌륭한 의사 아들 체면을 이렇게 바닥에 쳐박아도 유분수지. 그때의 나는 그저 입술을 꽉 깨문 채 눈물을 빗물과 함께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삼키며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걸레로 내가 밟고 지나온 물자국을 비참하게 닦아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 액정화면 속 먼지 구덩이에 주저앉아 미친 여자처럼 악을 쓰는 저 여자를 보고 있자니 위장 깊은 곳에서부터 짜릿한 통쾌함이 밀려왔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억눌려 골물대로 골맞던 독창을 마침내 찢고 고름을 짜냈을 때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였다. 나는 태블릿 PC 옆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뿜어져 나온 빛이 온기라곤 한 점 없는 내 싸늘한 눈동자에 반사되었다. 내 길고 가는 검지손가락이 액정 위를 맴돌며 가장자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한 번, 두 번 그러고 나서 나는 망설임 없이 화면에 뜬 빨간색 긴급 신고 단축 버튼을 꾹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는 찰나 나는 순식간에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리는 심지어 울음기까지 살짝 섞인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다. 경찰서죠. 도와주세요. 저희 집에 도둑들이 침입했어요. 네, 강남구 청담동이에요. 휴대폰 CCTV 앱으로 보니까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흥분한 상태라 집 안내력벽까지 부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저 혼자예요. 제 이름은 윤서아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스마트폰을 널찍한 책상 위로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스마트폰이 미끄러지며 크리스탈 문진에 부딪혀 챙강 하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나는 다시 얼음이 담긴 탄산수를 집어들고 고개를 젖혀 크게 한 모금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액체가 식도를 타고 흘러내리며 내 가슴 속에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미열마저 차갑게 식혀버렸다. 게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한편 청담동 노출 콘크리트 집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마침내 최초의 충격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그 엄청난 절망과 상실감은 순식간에 히스테릭한 분노로 뒤바뀌었다. 윤서아. 이 능지처참할 독사 같은 년, 그녀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마치 총 맞은 멧돼지처럼 텅 빈 거실을 이리저리 미친 듯이 쑤시고 다녔다. 그녀의 눈에 원래 집안의 스마트 홈 시스템을 제어하던 월패드 액정 화면이 들어왔다. 전원은 이미 끊겨 있었지만 기기 자체는 여전히 벽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무슨 몰래카메라 같은 감시 장치라도 된다고 착각했는지 괴성을 지르며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쥐고는 미친 듯이 그 액정을 향해 내리찍었다. 화직. 월패드의 유리 액정이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그중 하나가 옆에 있던 시동생의 뺨을 길게 그어버렸다. 시동생은 피가 철철 흐르는 얼굴을 부여잡고 고통에 앓는 소리를 내면서도 미쳐 날뛰는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찍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다 부숴. 모조리 다 때려 부숴버려. 그 쌍년이 분명히 내 비싼 가구랑 돈을 어디다 숨겨놨을 거야. 벽이라도 까부숴서 당장 찾아내. 시어머니는 손에 쥔 구두를 미친 듯이 휘두르며 뒤에 선 친척들을 향해 악을 썼다. 이 15명의 인간들이 대가리 잘린 파리떼처럼 노출 콘크리트 집안을 미친 듯이 뒤집어 엎으며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은 비밀 금고를 찾아 헤매고 있을 바로 그때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청담동의 고요한 가을 오후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빨갛고 파란 경광등 불빛이 커튼 하나 없는 거대한 통유리 창을 뚫고 들어와 잿빛 시멘트 벽 위로 번갈아 번쩍거리며 마치 기괴한 조명쇼를 벌이는 듯 했다. 곧이어 복도에서 무겁고 거친 경찰 기동화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동작 그만. 전부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십시오. 경찰입니다. 완전 무장을 한 3명의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다. 그들이 든 전술 손전등에 눈부신 빗줄기가 순식간에 이 15명을 옴짝달싹 못하게 포위했다. 시어머니는 강렬한 불빛에 눈이 부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겁을 먹기는커녕 마치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바닥을 기다시피 달려가 선두에 선 경찰관의 멱살을 덥석 틀어쥐었다. 아이고, 경찰 양반. 마침 아주 잘 왔어. 도둑 잡아. 저 악독한 년이 우리 준상이 집을 싹 다 털어갔어. 당장 가서 그년 수갑부터 채워. 그 상년이 우리 박씨 집안 재산을 통째로 훔쳐갔다고. 시어머니는 사방으로 침을 튀겨가며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악을 썼다. 젊은 경찰관은 갑작스러운 멱살잡이에 미간을 팍 찌푸렸다. 그는 흙먼지로 범벅이 된 시어머니의 손을 단호하게 떼어내고는 불쾌하다는 듯 자기 제복깃을 탁탁 털어내며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아주머니, 진정하시고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경찰관의 목소리에는 공무집행 특유의 한기가 뚝뚝 묻어났다. 저희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불법으로 개인 사유지에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집주인. 무슨 얼어 죽을 집주인. 시어머니의 두 눈이 방울토마토만큼 커졌고 흰자 위에는 징그러운 핏발이 가득 섰다. 내가 이 집주인이야. 우리 아들이 서울 하늘 아래서 제일 가는 성형외과 의사 박준상이라고. 이 비싼 강남 빌라, 우리 아들이 대출 한 푼 없이 전부 제 돈 주고 산 거야. 비밀번호도 우리 아들 생일이라고. 경찰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제복 안주머니에서 투명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방금 전 출력해온 등기부등본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 서류를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고는 손전등으로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을 훤히 비추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이 강남구 청담동 빌라의 소유권은 100% 윤서아 씨에게 있습니다. 은행 근저당권 설정도 전혀 없고 공동 명의자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흡사 재판관의 판결문처럼 냉혹했다. 당신들은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으며 방금 전 벽에 부착된 월패드 액정까지 둔기로 부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특수주거 침입 및 재물손괴죄 현행범에 해당합니다. 공기가 그 순간 완전하게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그 등기부등본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소유자란에 적힌 100% 윤서아라는 단어 위를 쉴 새 없이 훑고 또 훑었다. 그녀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시며 금방 염을 마친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한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번에는 비명을 지를 알량한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전원 연행해 선두에 선 경찰관이 손짓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맞물리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철컥 소리를 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명품 스카프를 자랑하던 시누이와 피칠갑이 된 뺨을 부여잡고 있던 시동생을 포함해 그 잘난 15명의 친척들 모두 양손을 뒤로 꺾인 채 수갑을 차는 신세가 되었다. 시누이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눈물이 얼굴에 묻은 시멘트 가루와 뒤섞여 턱 밑으로 우스꽝스러운 까만 눈물 자국 2줄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몸부림을 치며 시어머니를 향해 울부짖었다. 엄마, 이거 큰오빠 집이라며. 엄마가 우리 다 죽인 거야? 나 내일 강남에서 맞선 봐야 한단 말이야. 이 15명이 굴비 엮이듯 줄줄이 수갑을 찬 채 아파트 건물 밖으로 끌려 나왔을 때 단지 안에는 이미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평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비싼 혈통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강남 사모님들은 폴리스라인 밖에서 팔짱을 낀 채 잿빛 먼지를 뒤집어 쓴 이 침입자 무리를 벌레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10여 대의 스마트폰이 높이 치켜 올려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터졌다. 어머머,
저 여자 박 원장네 엄마 아니야? 매일 교회에서 지네 아들이 돈 얼마나 잘 버는지 떠벌리더니 이게 무슨 꼴이람. 아이고, 저찌든 가난티 좀 봐라. 저런 구질구질한 몰골로 감히 청담동까지 기어들어와서 빈집털이를 해. 세상 말세네, 말세야. 수군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한 가닥 한 가닥 독침이 되어 시어머니의 귓구멍으로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푹 숙이며 그 뻣뻣한 가짜 여우털 목도리로 얼굴을 가려보려 했지만 뒤로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눈초리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거친 손길에 의해 경찰차 뒷좌석으로 처박히듯 구겨 넣어졌다. 나는 집무실에 앉아 액정화면 속 경찰차가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지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내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기분 좋은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이걸로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나는 CCTV 앱을 끄고 이중으로 암호가 걸린 클라우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마치 그림자 없는 유령처럼 수많은 깊은 밤을 지새우며 긁어모은 모든 추악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마우스를 움직이자 커서가 위대한 의사라는 이름의 음성 파일 위에 멈춰 섰다. 그 파일 안에는 박준상과 그 병원 간호사가 차 안에서 나눈 역겨운 음담패설과 상간녀에게 명품백을 조공하기 위해 그가 불법 사채업자에게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쓴 통화 녹음 내역이 담겨 있었다. 나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유명한 성형외과의 사내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다. IP 추적이 불가능한 유령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새로운 게시글 작성창을 띄웠다. 제목, 위대한 박준상 원장님. 그리고 사채 비드로 떠받든 그의 눈물겨운 로맨스. 나는 음성 파일을 드래그해서 첨부란에 던져 넣었고 업로드 진행률 바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여유롭게 지켜보았다. 10%, 50%, 100%. 마우스 왼쪽 버튼이 경쾌한 딸깍 소리를 냈다. 게시글 등록이 완료되었다. 곧이어 나는 은혜교회 중직자 단톡방이라는 이름의 메신저 채팅창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고 성경 구절을 10대 개씩 복사해서 올려대며 자기 아들네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성령이 충만한지 자랑질을 일삼던 바로 그 단톡방이었다. 나는 방금 전 시어머니가 파출소 바닥을 뒹굴며 발악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상스러운 욕지거리를 내뱉던 영상을 짧게 편집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다 몇 달 전 시누이가 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내 드레스룸에 쥐새끼처럼 숨어들어 그 한정판 명품 실크 스카프를 자기 핸드백에 쑤셔 넣는 초고화질 CCTV 녹화본을 보란 듯이 첨부했다. 나는 채팅창 입력란에 이렇게 타이핑했다. 이미옥 집사님과 그 훌륭한 따님의 진실된 신앙생활 간증 영상. 전송 버튼을 가볍게 눌렀다. 그 파일들이 마치 악성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네트워크를 타고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나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파놓은 완벽한 함정 속에서 독사들이 제사를 파먹으며 서로를 물어뜯는 꼴을 감상하는 소름 돋을 만큼 극상의 쾌감이었다. 서울의 가을비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 뼛속까지 시린 빗줄기가 강남구의 화려한 아스팔트 도로를 무자비하게 씻어내리고 있었다. 박준상은 성형외과 건물의 번듯한 회전문 밖에 선 채 쏟아지는 비를 쫄딱 맞고 있었다. 한때 그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대변해주던 값비싼 맞춤 정장은 지금 당장 바닥을 닦아도 될 만큼 형편없는 걸레짝이 되어 축 늘어져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구겨진 종이 상자 하나가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상자 안에는 원장실에서 쫓겨나며 쓸어 담은 그의 알량한 개인 물품들이 나뒹굴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싸구려 의학상 트로피 몇 개, 잉크가 굳어버린 만년필 몇 자루,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찍은 웨딩 사진 액자 하나. 액자의 유리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깨진 틈 사이로 시커먼 빗물이 스며들어 사진 속 그가 짓고 있던 가증스러운 미소를 보기 흉하게 지식이고 있었다. 불과 30분 전 병원 대표 원장은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그 폭로 글을 박준상의 얼굴에 사정없이 집어던지며 그의 콧등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설상가상으로 불법 사채업자들까지 병원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와 협박을 일삼자
원장은 병원의 간판에 똥칠을 할 수 없다며 가차없이 그를 해고 처리하고 남은 성과금마저 전액 삭감해버렸다. 그는 결국 덩치 큰 사설보안 요원들에게 목덜미를 잡힌 채 꼬리를 만 떠돌이 개처럼 병원 정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그때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낡은 스타렉스 한 대가 빗속을 뚫고 미끄러지듯 그의 코앞에 멈춰섰다. 차 문이 거칠게 쫙 열리더니 팔뚝에 험악한 문신을 도배한 깍두기 머리의 사내들이 우르르 내렸다. 우리 박 원장님, 이제 밥줄까지 끊기셨는데 그 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원금의 이자는 대체 무슨 수로 갚으시려나? 선두에 선 남자가 비릿하게 웃으며 빗물에 젖어 미역줄기처럼 달라붙은 박준상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틀어주었다. 그러고는 찌든 담배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새까만 승합차 안으로 그를 깨끌듯 질질 끌고 들어갔다. 차 문이 쾅 닫히고 승합차는 칠흑 같은 가을비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다. 같은 시각 서울 반대편 재개발 구역의 낡은 다세대 주택. 시어머니는 천근만근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곰팡내가 진동하는 축축하고 어두컴컴한 계단을 한 칸 한 칸 기어오르고 있었다. 유치장에 갇힌 15명의 친척들을 빼내기 위한 합의금과 내가 청구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최고급 스마트 도어록 및 사설 보안 시스템 파손 배상금을 마련하느라 그녀는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녀야 했다. 교회에 가서 친자매처럼 지내던 권사님들에게 엎드려 빌어보았지만 사람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그녀를 피했고 심지어 대놓고 전화번호를 차단한 사람도 수두룩했다. 하늘처럼 떠받들던 아들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진 채 먹통이었고 병원 쪽에서는 그가 사채 빚을 지고 병원에서 쫓겨났다는 경악스러운 추문만이 들려왔다. 벼랑 끝에 몰린 그녀는 결국 평생을 비벼 살며 노후를 의탁하려 했던 이 낡아빠진 빌라를 악덕 사채업자에게 통째로 저당 잡히고서야 간신히 그 급전들을 마련할 수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겨우 5층까지 기어 올라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던 순간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붉게 녹슨 철문 한가운데에 눈을 찌를 듯 선명한 새빨간 압류 딱지가 무자비하게 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 핏빛 딱지는 희미한 복도 조명 아래서 마치 그녀를 비웃으며 아가리를 쩍 벌린 괴물의 입 같았다. 법원의 강제 집행 딱지는 이 낡은 집이 더 이상 그녀의 소유가 아님을 잔인하게 선고하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의 움직임은 그녀의 알량한 짐작보다 훨씬 빠르고 독했다. 돈을 빌린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트집을 잡아 즉각 법적 절차를 밟고 강제 경매를 넘겨버린 것이다. 시어머니는 넋이 빠진 채 그 빨간 딱지를 쳐다보았고 손에 쥐고 있던 열쇠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이제 소리내어 울부짖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영혼이 다 빠져나간 바싹 마른 미라처럼 얼음장 같은 철문에 등을 기댄 채 바닥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한 달 뒤,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하 단칸방. 코를 찌르는 지독한 곰팡내와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시궁창 냄새가 뒤엉켜 1년 내내 햇빛 한 줌 들지 않은 비좁은 방 안을 꽉 채우고 있었다. 습기에 찌든 벽지는 이미 너덜너덜하게 다 떨어져 나가 시커멓게 썩어버린 시멘트 벽이 흉측하게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볕이 잘 들고 따뜻한 그룹 본사의 내 집무실에 앉아 흥신소 직원이 보내온 최신 동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한때 청담동 고급 빌라에서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안주인 행세를 하던 그 시어머니가 보풀이 잔뜩 인때 낀 스웨터 차림으로 등장했다. 그녀는 곰팡이가 핀 쉰 김밥 반주를 서로 차지하겠다며 똑같이 거짓골이 된 시누이와 비좁은 문간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미친 듯이 쥐어뜯고 있었다. 이 화상아, 이 왼수 같은 년아. 내년이 남의 비싼 스카프 훔치는 꼴이 CCTV에 다 찍히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 꼴리 지경으로 길바닥에 나앉진 않았어. 시어머니는 쌍욕을 퍼부으며 시누이의 팔뚝을 사정없이 꼬집어 비틀었다. 시누이 역시 도끼가 바짝 올라지지 않고 악을 쓰며 길게 기른 손톱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긁어 시뻘건 핏자국을 냈다.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허구한 날 강남 빌라 타령하면서 헛바람만 안 들었어도 우리 큰오빠가 그 독한 년한테 빈털터리로 쫓겨나진 않았어. 오빠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가서 신장까지 하나 뜯겨나갔다며.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두 모녀는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다가 옆에 빗물을 받으려고 받쳐둔 시커먼 양동이를 걷어차고 말았다. 악취가 나는 구정물이 방바닥으로 흥건하게 쏟아지며 그들의 싸구려 몸빼 바짓가랑이를 축축하게 적셨다. 나는 화면 속 아귀지옥이나 다름없는 그 역겨운 광경을 아무런 동요 없이 조용히 감상했다. 책상 위에 놓인 얼음 띄운 탄산수 잔을 들어 올렸다. 유리잔 속에서 얼음이 부딪히며 쨍그랑 하고 맑고 청아한 소리를 냈다. 나는 고개를 젖혀 마지막 남은 얼음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들이켰다. 뼛속까지 시원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지난 3년 동안 묵혀두었던 그 모든 굴욕과 응어리들을 단숨에 그리고 완벽하게 씻어내렸다. 나는 여전히 싸우고 있는 화면을 응시하며 입가에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잔인하면서도 동시에 비할 데 없이 후련한 미소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피워 올렸다.